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최근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화로 인한 단순 통증일 수도 있지만요. 또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 02-6676-0114번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더 좋은 병원의 도훈식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 통을 받고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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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거 무원짐 나르는 직업 가지고 있는데 택배 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근데 한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예. 네, 뭐 치료를 허리도 아프고.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치료는 안 받아봤는데요. 네.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다리도 좀 아파가지고요. 다리가 좀 이렇게 땡긴다고 해야 되나? 네. 한쪽만 네, 걸으세요? 한쪽만? 예, 한쪽 다리만 그런 것 같아요. 한쪽만 걸으시고 허리가 예. 더 아프세요? 다리가 더 아프세요? 비슷한데 요즘에는 다리가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연세는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38살입니다. 38요. 너무 젊으신데요. 네, 그렇게 많이. 예. 요새는 젊은 분들도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고 아마 이제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것,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또 컴퓨터 같은 걸 많이 보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 척추의 이 디스크성 요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고 앉았다 서면 아프고 일을 하면 불편하고 누우면 좀 편안해지고 다리보다는 좀 허리가 더 많이 아프고 가끔은 다리 쪽으로도 이 허벅지나 좀 발바닥 쪽이 가끔씩 저리기도 하지만 주로 허리가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오늘 협착증하고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이로 볼 때 30대니까 네. 협착증 가능성은 별로 없으시고 아마 그 디스크성 요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병원에 네. 가셔서 전문 병원 찾으셔서 아마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치료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업적인 좀 영향이 큰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좀 자세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요 사이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거의 모든 척추 질환이 마치 척추관 협착증인 것처럼 그런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의 신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는 디스크, 네. 그다음 또 원래 이게 태생적으로 신경이 구멍이 좁으신 분들, 네. 또 척추가 좀 이렇게 밀려서 좁아지는 경우, 또는 척추에 뭐 혹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무슨 뼈가 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좁아지는 경우. 그래서 척추에는 모든 그 통증이 오는 원인 자체는 좁아지거나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넓은 의미로 보면 다 협착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의사들이 분류하기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구멍이 그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구멍이 좁아지거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 좀 좁은 분들 아니면은 디스크나 이런 것으로 좁아지는 경우 정도를 제한을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으로 오기 때문에 연세가 네. 많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딱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한 15%, 17%? 하지만 요 사이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냥 척추질환 그러면 협착증이신 줄 아는데 원인은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네, 그러죠. 있을까요? 뭐 증상은 이미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걷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게 제일 가다서다를 문제죠. 반복하시죠. 걸으시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주로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네. 한쪽 다리가 아프거나 양다리가 다 아프거나 그래서 좀 쉬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네. 좀 쉬면 또 좀 풀려요 다리가. 그럼 또 가고 이렇게
그 협착증의 중요한 증세는 이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다.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 아래 다리 쪽으로 이제 감각이 둔해지고 좀 더 가면 힘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근육이 통증 없이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다리가 별로 아프지는 않은데 다리가 이렇게 말라가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협착증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 네네. 이런 것도 역시 협착증의 자꾸 그래서 증세라고. 좀 구부리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또 재밌는 건데 네. 자전거를 타시면 숙이죠.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편한가요? 숙이면 안 아프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도 협착증의 증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협착증은 누우면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좀 되시고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협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증상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뭐 근본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가끔은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갑자기 터져서 협착증에 의해서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네. 다른 의미로 보면 그냥 디스크고요. 협착증 순수한 의미의 협착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은 뭐 이렇게 신경치료라든지 요사에 많이 있는 보존적인 치료 네. 그런 것들 해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네. 이 협착증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사이 너무 이제 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네네.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모든 협착증을 다 수술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우선 이제 비수술적인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우리가 지금 요사이 하는 것 중에가 이제 이 꼬리뼈 쪽으로 네. 이 내시경을 이용한 그런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들도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또 특히 이제 그 풍선을 이용해서 좁아진 이 구멍을 이렇게 넓혀주는 신경성형술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간 풍선 신경성형술 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한번 순서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좀 그나마 알고 있는 치료법인 것 같아요. 내시경을 네네. 이용한 치료법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이건 조금 뭐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상당히 최근에 나온 시술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신경성형술 그게 좀 더 발전된 겁니다.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이 나오죠. 꼬리뼈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신경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저기로 이제 이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작은 내시경을. 네. 그럼 저게 이렇게 그 신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경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신경의 바깥 그렇게 경막의 외곽 쪽으로 네네. 이 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죠. 저런 그 신경이나 디스크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좀 돌출된 부분입니다. 네. 저기에 지금 빨간 불빛이 나가죠. 저것이 레이저를 쏘아서 저 디스크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렇게 함으로써 그 실제 이제 그 병변 부위를 보면서 우리가 그 디스크나 이런 그 협착증 부위를 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상당히 그 첨단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도 뭐 상당히 첨단 기계인데 네. 레이저를 가지고 요사이 뭐 미사일 같은 것도 유도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 방법의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존의 신경성형술을 좀 보완한 치료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치료법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경성형술은 뭐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 투시 장치를 통해서 병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엑스레이 투시 장치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을 직접 그 병변 부위에 집어넣습니다. 네. 넣어서 직접 보니까 좀 더 확실하다. 병변을 보고 하니까요. 네. 요사이 뭐 그렇겠네요. 복강경 시술 또 뭐 캡슐 내시경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 장비들이 정말 나오잖아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척추 쪽에도 이런 그 아주 작은 내시경을 가지고 첨단 장비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경성형술은 사실은 한계 중에 하나는 디스크를 직접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약물을 뿌려줘서 치료하는 거지 그 자체를 이 디스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막의 내시경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직접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죠. 레이저는 뭐 거의 한 600도 이상의 고열이 나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디스크를 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주입으로 유착 부위를 좀 박리시키는 그런 이제 신경성형술의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은 직접 보는 거죠. 네. 그 부위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레이저를 쏘아서 그 튀어나온 부분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병소 부위에 더 아주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서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뭐 어떤 분들이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한 경우는 좀 힘드세요. 네. 아주 뭐 심한 협착증의 경우는 힘들고요. 네.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네, 네, 그렇죠. 보통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착증도 뭐 굉장히 좁아져서 마비가 온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하시는 게 빠른 길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닌 분들. 네, 네. 또는 척추 수술하고 난 후에 이렇게 유착이 온 분들. 네. 또는 뭐 퇴행성 디스크 이런 경우에도 만성적인 요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술 과정을 한번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겠습니다. 네. 네, 실제 지금 우리 병원 수술 장면이거든요. 지금 저기 들어가는 것이 내시경입니다. 이제 이렇게 관이 먼저 이제 척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서 신경이 있는 근처에 그 관이 이렇게 도달한 다음에 그다음 저기 동그란 화면이 보이시죠? 그죠? 네. 저기 이제 내시경 화면입니다. 아. 저기는 이제 이 지금 불빛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내시경입니다. 금방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녹색 불빛이 저기 나오죠, 화면에. 네. 저게 레이저입니다. 아. 네, 레이저가 녹색으로 저렇게 이제 색깔이 환자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네. 아. 환자도 보시려면 보실 수 있죠. 네, 그렇게 네. 해서 그 레이저가 나와서 그 디스크를 태우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네. 시술 과정을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거리가요. 네, 자세한 증상들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네. 2년 전에 네네. 허리를 많이 다쳤는데 네. 그 병원에 가니까 네. 그때 아스피린 약을 복용하고 있어가 수술을 못 하고 예. 그냥 약물 치료하고 그래가 났었는데 네. 이거 협상증이 뭐지 한 2년 됐는데 지금 요즘 조금 더 움직이기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픈데 허리가 이거 오히려 아프시다. 네.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다리는 괜찮고 다리는 괜찮으시고. 보통 이제 허리를 다치시는 경우에는 흉추하고 요추의 경계 부위의 뼈가 잘 깨집니다. 깨지는데. 뼈가 깨졌어요. 네. 그 깨진 정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깨졌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그 뼈가 자꾸 더 이렇게, 원래 연세가 얼마쯤 되셨어요? 원래 70년. 네. 그럼 이제 남자분들은 좀 적지만 그래도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많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뼈가 많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자세가 되고, 그다음 그 허리를 펴려고 하면 상당히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뼈가 깨져서 예를 들어서 신경 쪽으로 이렇게 좀 밀고 들어오는 경우는 방치하면은 협착증으로 진행이 돼서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반드시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출혈이 좀 많은데 다 수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전문병원 찾으셔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네. 한번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자세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꼭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요, 허리를 몇 개월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네. 저기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동생 둘이나 수술했는데 수술해고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무서워갖고 그냥, 아유, 어차피 아프느니 나도 수술 안 해고 나왔어요. 네. 근데 계속 안 해도 이렇게 되는지, 더 나빠지는지. 무슨 병이라고 들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좌우변포가 이렇게 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척추가 이렇게 밀렸다고 합니까? 그냥 눌렸다고 합니까? 네, 눌려갖고 눌렸다고.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아. 디스크가 좀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아마 주저앉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시온 셋이요. 53요. 네. 아직 뭐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연세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네. 53이시면 수술을 조금 더 보류하시고 좀 네. 보존적인 치료를 좀 더 해보시다가 조금 연세가 더 드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 5세, 53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일찍 수술하시지 말고요. 네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뭐 보존적인 치료나 운동요법이나 또 아니면 뭐 주사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까운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그런 치료를 하시고 나서 네.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연세가 오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의 마지막 수술은 대부분은 이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작지 않습니다. 뭐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세가 지금 53이시면 수술보다는 일단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네.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은 네. 또 어머님이 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비수술적인 방법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계속해서 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시술 효과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서 그러겠습니다. 효과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사진이 뜨고 있죠. 왼쪽이 이제 시술 전이고요. 이제 협착증이 있는 분이에요. 네. 신경이 이렇게 좁아진 경우인데, 그다음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중간에는 시술 때의 장면입니다. 네. 시술하고 나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 파란색과 이 그린색, 이 녹색이라고 합니까 있는데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이것은 이 다리 쪽의 그 온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체열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네네. 그 에볼라 바이러스 체크하는데 공항에서 사람들 얼굴 체크하죠. 그렇죠. 카메라로 그죠? 네. 그게 적외선 감지 카메라인데 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체표면의 온도를 가지고 사진으로 찍어내는 건데 찍어내 보니까 시술 전과 시술 후에 이 온도가 이 녹색이 많아졌죠. 그렇네요. 이것은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한 5년간 협착증 소견이 있었는데 시술 후에 다리의 통증이 많이 좋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 직접 병변의 부위를 보면서 치료를 한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은 사실 아프다고 하는데 통증의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사례가 참 많다고 예, 들었어요, 이제 선생님. 이런 경우가 네. 애매한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애매하냐 하면 환자는 아프다는 거죠. 네. 오셨는데 MRI를 찍었어요. 네. 없어요, 아무것도.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애매한 겁니다. 정말 비용도 답답하시거든요. 들여서 네. 하셨는데 이게 뭐 의사는 아무리 봐도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할 만한 병변이 없을 때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그 신경의 유착 그러니까 네. 신경이 이렇게 아무래도 오래되면 좀 구멍도 좁아지고 하니까 그 유착이 됩니다. 네네. 신경 자체가 이렇게 염증성 반응이 오면서 유착이 되어서 그게 이제 당기면서 오는 통증 또 뭐 약간의 그 염증성 반응 또 디스크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염증성 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 네. 또 뭐 구멍이 좀 일부가 인대나 이런 것들이 구멍을 좀 좁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직접 이 내시경을 가지고 그 신경 부위를 보게 되면 병변 부위를 좀 더 정확하게 확고하게 찾아서 네. 또 그 병변 부위를
약물이나 레이저나 이런 최신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사례에 관련된 또 사진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네네. 설명을 또 해주시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요건 아까 사진이고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네, 사진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협착 증세가 이제 심할 경우에는 결국은 또 좀 발전된 치료를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다음 치료법으로는 이제 네, 어떻게 아까 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풍선을 이용한 이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의사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좁아진 걸 넓히고 네.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MISS, 미니멀 인베이시브 스파인 서저리라고 하는데 미세 침습 조금만 째고 거의 네. 안 째고 하는 척추 수술의 방법들, 척추 시술의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의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네. 실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네. 이제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신경성형술, 그 신경성형술의 그 끝에 네. 풍선을 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요사이 여러분 아마 그 많이 아실 건데 보편화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심장에 혈관이 좁아지면 이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네, 네, 넓히죠. 네, 그렇죠. 그걸 스텐트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좁아진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풍선처럼 이게 착 네. 펴집니다. 펴지면서 좁은 부분을 넓히는데 마찬가지로 척추에도 이제 구멍이 좁아져서 협착증이 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 카세타를 넣은 다음에 풍선을 이렇게 늘리면 오. 풍선이 그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시면 네, 지금 이게 그림이거든요. 한번 네. 띄워주시죠. 왼쪽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이 그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쪽이 좁아진 겁니다. 네.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이 예를 들어 디스크나 이런 것들에서 좁아졌다고 할 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렸죠. 잘 보이시죠?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그 신경성형술에 넣는 그런 작은 카세타 끝에 풍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이 구멍을 넓혀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제 풍선이 커지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시술 중에 조영제 같은 걸 넣으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그 시술 중에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죠. 흔히 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신경성형술의 좀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 신경성형술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네. 빨리 끝나고요. 여기는 뭐 30분인데 더 빨리도 끝납니다. 오.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아니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뭐 폐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은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있고 국소마 치료합니다. 해서 별로 그게 없고요. 부담이 없으시고 뭐 출혈은 없죠. 뭐 거의 뭐 피는 거의 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구멍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렇게 네. 하면서 그냥 구멍만 넓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다가 약물을 넣어서 유착을 제거하고 또 그 좁아진 부분을 좀 이렇게 이 정리를 해주는 네네네. 그런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성형술의 좀 더 발전된 단계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선 확장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 시술 장면을 또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또 보시죠. 항상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알록달록한 모자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신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에 나오죠. 그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저게 끝이 저렇게 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위아래 좌우로 다 휘어지고 지금 풍선 풍선이 보이시죠, 나오네요. 그죠? 네. 풍선이 이렇게 볼록하게 되죠. 예, 그걸 지금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저기 휘어지니까 구멍 쪽으로 저게 찾아가게 되고 왼쪽에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게 저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확인을 한 다음에 저 부위에다가 지금 찾아가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카세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신경 구멍을 향해서 가서 신경 구멍 안으로 지금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확인을 하고요. 풍선을 넣어서 풍선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예. 신경을 반드시 이제 확인하고
그 풍선으로 벌려주는 거죠. 아, 네, 실제 장면을 보니까 더 이해가 빠른데요. 자, 또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신경 성형술에 뭐 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도 가지신경, 그러니까 원신경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신경이 빠져나가는 쪽이 좁아진 분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쪽만 아프세요. 양쪽이 아픈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한쪽만 아픈 경우가 좀 많으신데 그걸 우리가 척추 좀 뭐 공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이라는 게 구멍이라는 뜻인데 강은 좀 넓은 의미, 공은 좀 네네. 좁은 의미.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일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만성요통은 그렇게 이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허리 통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계속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허리가 네. 아파가지고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네. 걸어가도 아프고요. 네네. 그리고 양 무릎이 예. 뭐 아파가지고 네. 그리고 왼쪽 다리를 못 써요. 걸음을 못 걸어요. 아, 많이 심하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60서예요. 그런데 거의 네. 못 걸으세요? 네, 걸음을 못 걸어요. 아파서 못 걸으세요? 힘이 없어서 못 걸으세요? 왼쪽 다리를 끄서요. 힘이 다리가 안 없으세요? 떨어져요. 힘이 없으세요? 네. 꽤 심하신 것 같은데, 그 왼쪽 다리를 끌 정도가 되시고, 연세는 그렇게 많으신 건 아닌데, 걷지를 못할 정도, 허리가 아파서 서지 못하실 정도면 상당히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옆구리 디스크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 그 수술을 해드렸는데, 이 척추의 이 디스크가 이게 옆으로 터지면서 척추신경의 상당히 그 중요한 부위를 눌러서 다리에 힘이 빨리 없어지고 통증이 심해서 거의 보행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제가 쉽게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밀가루 반죽을 위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반죽이 옆으로 쭉 밀려나가죠. 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네. 못 걸으실 정도면. 전문병원 찾으셔서 정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돼서 많이 하는 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좀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으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요. 네, 다행이네요.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팔하고 다리가 저려요. 다리가 어눌하게 힘이 없고, 네. 네. 예. 팔도 그러세요? 손목도 그렇게 손목도. 아파요. 예. 저리면서. 네. 손목만 아프세요? 예, 다리는 어눌하게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리하고 손목은 제가 봐서는 별개인 것 같거든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중풍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시죠? 예. 예, 그러시면 다리와 팔은 별개로 보시는 게 맞고 손목만 아프신 건 아마 손목을 많이 쓰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 거고 다리가 한쪽이 아프신 거는 병원에서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걷는 데나 그렇게 크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들 뭐 신경성형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요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풍선을 이용한 신경성형술 그 부분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네. 왼쪽 다리 네. 응치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응치하고 응댕이하고 응치하고 옆구리 허리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이 연희 때는 괜찮아요. 예. 근데 조금 걸면은 네. 되게 여기가 아, 당기면서 아프시죠? 뭐 쑤시고 예. 아프지는 않는데 당기면서 뻐근하니 네, 저녁에 네. 잠을 못 자요. 네. 전혀 거기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세가 제 얼마나 나름대로 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62이요. 예, 네. 60도. 지금 증세는 협착증 증세세요. 증세는 네. 딱 협착증 증세십니다. 반대쪽 다리는 괜찮으세요? 예, 반대쪽은 그래도 거기다 대면 양반이에요. 네. 네. 근데 그쪽이 제가 이렇게 쫙 뻗치면 되게 시원하고 네네. 두드리면 시원하고 네. 제 나름대로 병원은 나름대로 다 찾아다녀봤어요. 네. 그런데 안 들어요. 협착증이신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제가 볼 때 연세가 네. 60대시고 여러 가지로 협착증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 보셨죠? 네. 네, 뭐 제가 사실 정확한 것은 환자분 MRI나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얼핏 제 경험상 들어볼 때 풍선으로 이용한 신경성형술이나 확장술 정도가 환자분에게 아마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수술하실 정도는 아닌데 한번 이제 사진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 치료 정도를 생각하시고 한번 전문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상당히 선호를 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수술에 대한 부담감 네. 때문일 텐데 이게 꼭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선생님? 네. 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매일매일 참 우리 환자분들의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네. 뭐 척추 수술 한 번 했는데 또 하더라, 두 번 하더라, 해도 아프다더라, 뭐 비용도 많이 든다더라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네. 원래로 거의 뭐 25년째 척추 전문의로서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잘못된 상식. 네. 잘못된 상식이 보편화되어서 아.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비전문가의 말이나 이웃의 말이나 또 네. 본인들의 생각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믿을 만한 의사를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전문병원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느 네. 정도 검증이 되고 또 인증 절차를 다 거친 그런 병원들이니까 그곳에서 경력이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는 그 말을 신뢰를 하고 그 말 가운데서 본인의 잘못된 상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분은 수술하셔야 되는데 네. 끝까지 안 하시려고 하는 고집을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부리시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네. 하시고 벌써 의사의 말은 듣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수술하시게 되는데 굉장히 재활 과정이 길어지고 비용을 많이 쓰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될 분과 하지 않아도 될 분들, 절대 수술은 필요 없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별해 드리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듣고 따라오셔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앞서 전화 주신 분이 감각이 없어서 보행이 좀 힘들다. 네, 그분들은 라고 지금 하셨어요? 아까 네. 거의 수술 쪽에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다리가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요 마지막에 가면 다리 근육이 마릅니다. 네.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감각이 없어지고 아까 그분도 이야기하셨죠. 다리를 끈다 그러셨죠. 네.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분도 지난 이틀 전에 가신 분들 대소변 장애가 오는 거죠. 네. 이 소변을
이렇게 봐도 뭔가 이렇게 잔뇨감 남아있는 아. 듯한 느낌이고 네. 변비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 그리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은 사실은 통증이죠. 예. 통증이 심해서 거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수술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네, 이야기를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 고령 환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또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그렇죠. 앓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해도 그래서 이제 될까요, 선생님? 이제 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네. 연세가 많은 분들, 고령자들 또 뭐 20년, 30년 된 묵은 병이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보시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딱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또 왜? 네. 마취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마취를 견디기가 힘들고요. 연세가 뭐 80대, 90대 되신 분들은 전신 마취가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에 스텐트를 몇 개를 넣었다. 네. 뭐 뇌경색도 한 번 있었다. 네. 뭐 혈압이 뭐 190, 200이다. 뭐 또 당뇨가 심하다. 이런 분들이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환자 본인도 전신 마취하자 그러면 아유 내가 전신 마취하고 이제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예, 보호자들도 하시거든요. 굉장히 걱정하세요. 네. 이제 못 깨어나는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 전신 마취하면 이 뇌를 마취하는 거니까 치매가 온다던데 네. 그거 괜찮냐? 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제 목은 사실은 힘듭니다만 허리 쪽의 대부분의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만 마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수면 부위 마취라고 붙였는데 척추에 마취를 해서 하면은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척추에를 이렇게 신경을 마취한 다음에 그 환자분을 잠을 재우는 겁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그렇군요. 거죠. 오. 그렇게 하는 마취를 수면 부위 마취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제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령 환자분들도 좀 이 수면 부위 마취를 통해서 부담 없이 수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수면 부위 마취가 뭔지 지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지금 마취 장면이거든요. 척추에다 이제 이렇게 마취약을 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이 네. 마취가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수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나사목 고정술, 제가 또 지금 수술을 하고 있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환자분이 눈 뜨고 고개를 아, 끄덕끄덕하는 의식이 저건 있네요. 실제 수술 장면입니다. 오. 예, 수술 장면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뭐 불편하다거나 좀 답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이 안전하다 하는 결론을 저희는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수면 부위 마취 또 어떤 특징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네. 굉장히 지금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 마취 방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했고요. 연령이 뭐 최근에도 90세 넘은 분들도 수술하셨어요. 오. 잘 안 믿어지시죠? 90세 넘은 네, 분이 상상이 척추 좀 수술을 안 가기도 하셨다. 한데요. 실제 했습니다. 네. 92세 된 분이 얼마 전에 하셨고요. 자, 특징은요. 이제 제일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게 심장과 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심장과 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은 자기가 숨쉬고 자기 그대로 맥박으로 한다는 네. 거죠. 뭐 이렇게 기계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 환자가 깨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호소해서 바로 우리가 그 마취하는 그 도중에 수정이 됩니다. 네. 따라서 별로 이 그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신 마취는 환자가 말을 할 수 없죠. 마취를 그렇죠. 시켜버리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잠을 깨듯이 깹니다. 아. 금방 깹니다. 빨리 깨고요. 또 큰 장점이 뭐냐? 수술 후에 통증이 없습니다. 아, 예, 좋네요. 이게 그럼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저게 뭐 전신 마취는 뇌를 마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뇌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 이 척추 마취는 통증이 올라오는 그 과정을 딱 차단해 놨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하시죠. 아, 그렇군요.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면 부위 마취를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사례,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더 볼까요? 그러겠습니다. 네.
연세가 다 많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분은 연세가 80세예요. 아, 네. 더 많은 분들 많습니다. 오, 90세 그렇군요. 가까이 되신 분들, 90세 넘은 분들, 심지어는 최근에 뭐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수술 전에 아주 좁았죠. 그 신경이 지름이 한 2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수술 후에 14mm. 14mm면 거의 이제 정상적인 크기예요. 네. 저런 분들은 거의 고정술, 나사를 박는 고정술을 하셔야 돼요. 그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전후인데 아. 그렇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 전에는 거의 뭐 이 감각이 없을 정도고 네. 왼쪽 발목과 발바닥에 힘이 많이 없어지셨는데 지금은 잘 지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94세 나오시죠. 네. 뭐 이거 뭐 저희들이 절대 그 환자 있는 데이터,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뇌경색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뇌경색이라는 것은 대부분 당뇨나 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머리에 이 혈관이 막히는 병인데 상당히 전신 마취가 위험할 수 있죠. 예, 한데 척수 수면 부위 마취로 네. 수술 받으셨고 다음 날 바로 보행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운동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고요. 또 이분은 69세 좀 적으신 분이에요, 나이가. 이분은 이제 협착증인데 협착증이지만 이분은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하지 않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요런 조금 하는 그런 이 받쳐주는 것을 넣어서 했습니다. 신경을 풀어준 다음에 했는데 이분도 뭐 수술 전 수술 후에 많이 좋아지셔서 네. 잘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 고령 환자분들도 희망을 충분히 가지셔도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래 전화 드렸어요. 네. 네. 방송 보고. 네, 말씀하십시오. 어머님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저는 이거 허리가 좀 안 좋은 지가 좀 됐거든, 한 몇 년 됐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거 MRI도 찍어보고 네. 했는데 예. 처음에는 디스크라고 이게 제가 판정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또 너무 아파서 또 가니까 이거 협착증이라고 또 판정이 났어요. 협착증이다. 예,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네. 예예.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이래서 운동을 지금 하는데 다리가 저리서 운동을 양쪽이 다 그러세요? 아니요 한쪽 한쪽만. 왼쪽만 저래요. 아, 왼쪽만요? 예. 예. 왼쪽만 저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 저번에는 산에 올라가다가 한번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네. 다리가 뭐 힘이 없다 할까 허리도 아프세요? 감각이 없고 예예. 허리도 아프시고. 허리는 별로 아픈 줄은 모르는데 네. 엉치 쪽으로 엉치 이렇게 쪽으로. 꼬리뼈 있는 데로 양쪽으로 그래 좀 많이 지금 전화하신 분은요, 봐서는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그 협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다 그냥 디스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사이는 너무 이제 이 협착증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서 디스크로 좁아진 경우도 다 그냥 협착증이라고 막 광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 허리보다는 다리가 엉치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많이 아프시면 그런 경우는 큰 수술보다는 그 소위 말해서 디스크 조직만 제거해내도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수술 또 아니면 시술 네.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주파 시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그 칼을 대지 않고도 디스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그 촬영한 사진이 있으시면 가지고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어머님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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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아프세요? 예, 네. 저는 허리 다리라든가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네. 앉아 일어났다 펼 때 오른쪽 엉치 부분, 허리 부분이 예. 5분이 펴덜못 해가지고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뭐 책상 다리하고 앉다든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어날 때 네네네. 일어나가지고 정상 5분 지나면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더 아프세요? 오후에 더 아프세요? 아침에가 일어날 때가 힘들죠? 그죠? 근데 누워있다 일어날 때는 아무렇지도 또 않아요. 네. 아침에 많이 아프신데 좀 활동하면 또 잊어버리시죠? 네, 활동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건 협착증이 아니고요. 척추에 관절이 안 좋으신 겁니다. 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척추 관절 증후군이라고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드세요. 그런데 활동하면 괜찮고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고 허리를 펴려고 하면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다리의 증상은 별로 호소하지 않으세요. 요통만 아니면 가끔 허벅지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관절 증후군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치료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세요.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전문병원 찾으시면 아마 좋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4번, 5번이라는 디스크 판정은 받았는데 네네. 다리가 무릎 뒤에 무릎 뒤 어금쟁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너무 아파요. 그러고 이렇게 뭐랄까 양반다리 하면 약간 시큰거리면서 아프고요. 네. 다리가 요즘 바짝 많이 아파요. 네. 왼쪽 다리가요.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났는데 지금은 안 나요. 안 근데 나시고. 처음에 어떻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많이 아팠냐면 네. 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무릎이 너무 많이 부어버린 거예요. 좀 많이 썼더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 가서 그 추나요법 받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만 다시 네. 다리가 아파요. 네. 지금 봐서는요,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봐서는 어느 날 무릎이 부었고, 그 다음에 오금이 많이 아프시고 그런 경우는 무릎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릎의 문제. 그러니까 무릎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리 전체에 통증이 있습니까? 잘 때 이렇게 어쩔 때는 주로 어금쟁이 뒤에가 이렇게 다리를 오글리면은 뭐가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라 할까 몽골이가 치러. 그러니까 양반다리 하시면은 그 오금쟁이 쪽이 아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양반다리면 엉덩이는 아프지 않은데 어금쟁이가 아파요. 무릎 뒤에 어금쟁이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무릎 쪽을 일단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그렇게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병원에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가시면 아마 한 장소에서 양쪽을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과 또 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 척추관 협착증, 노화 현상으로 좀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런 분들께 좀 당부의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 이제 거의 이제 뭐 국민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노인들이 많아져 가시고요. 요사이 뭐 70대, 80대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뭐 여행도 다니시고 다 하는데 여행 다니시려고 하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잘 못 걸으셔서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협착증 절대 못 고치는 병이 아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협착증이 비수술적인 것만 가지고 100%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병원이라는 것이 국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국가에서 이미 지정하고 엄정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병원들이니까 그쪽을 찾으셔서 잘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비수술이든 수술이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권하고 싶고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척추관 협착증의 단계별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더 좋은 병원의 도은실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